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정의는 무엇인가? 두 번째 이야기. 옳은 일 하기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정의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세 가지 방식. 사회가 정의로운지 묻는 것은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들, 이를테면 소득과 부, 의무와 권리, 권력과 기회, 공직과 영광 등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묻는 것이다. 정의로운 사회는 이것을 올바르게 분배한다. 다시 말해 각 개인에게 합당한 몫을 나누어 준다. 이때 누가 왜 받을 자격이 있는가를 묻다 보면 복잡한 문제가 복잡해진다. 우리는 이미 이 문제와 씨름하기 시작했다. 가격 폭리의 옳고 그름을 따져보고 상위 군인 훈장과 구제 금령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여러 주장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재화 분배를 이해하는 데 세 가지 방식을 찾아냈다. 행복, 자유, 미덕이 그것이다. 이 세 가지 이상은 정의를 고민하는 서로 다른 방식을 암시한다. 앞서 여러 논쟁에서 행복을 극복하고 자유를 존중하며 미덕을 기르는 행위의 의미, 그리고 그와 관련한 이상이 서로 충돌할 때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정치 철학이 이전 상황을 단번에 해결할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 주장을 다듬고 민주시민으로서 우리가 직면한 여러 대안도 도덕성을 부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책에서는 정의를 이해하는 세 가지 방식의 장단점을 살펴볼 것이다. 이 중 행복 극대화부터 시작하자. 시장 중심에서는 그것이 자연스러운 출발점이다. 오늘날의 정치 논쟁 또한 경제적 풍요를 장려하거나 생활 수준을 높이거나 경제 성장에 박차를 가할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 우리는 왜 이런 문제를 고민할까? 가장 분명한 답은 개인으로 보나 사회로 보나 경제적으로 풍요로우면 더 잘 살게 되리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다른 말로 풍요로움은 행복에 기여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 생각을 들여다보려면 공리주의에 눈을 돌려야 한다. 공리주의는 행복을 극대화해야 하는, 다시 말해 공리자들의 표현대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와 방법을 가장 그럴듯하게 설명한다. 다음으로 정의를 자유와 연관짓는 이론을 살펴본다. 개인의 권리 존중을 강조하는 이론이다. 물론 이 이론들 사이에도 어떤 권리가 가장 중요한가를 두고 견해 차이가 있다. 하지만 정의는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오늘날의 정치에서 행복 극대화라는 공리주의 사고만큼이나 익숙하다. 예를 들면 미국의 권리 장전에는 언론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비롯해 다수의 힘으로 침해할 수 없는 자유들이 규정되어 있다. 전 세계적으로 정의는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꼭 그렇지 않더라도 이론적으로는 그러하다. 자유에서 출발해 정의를 이해하는 방식을 둘러싸고 여러 유파가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낸다. 사실 우리 시대의 가장 치열한 정치 논쟁은 자유방림주의와 공평주의 사이에서 일어난다. 자유방림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자들은 자유시장주의자들이다. 정의란 성인들의 합의에 따른 자발적 선택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데 달려있다고 믿는 사람들이다. 공평주의 진영에는 평등을 옹호하는 이론가들이 모여있다. 이들은 규제 없는 시장은 공정하지도 자유롭지도 않다고 주장한다. 이들이 보기에 정의를 구현하려면 사회적 경제적 불이익을 바로잡고 모든 이에게 성공할 기회를 공평하게 나눠주는 정책을 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의는 미덕 그리고 좋은 삶과 밀접히 연관된다고 보는 이론을 살펴볼 것이다. 오늘날의 정치에서 미덕 이론은 흔히 문화적으로 보수주의, 종교적으로 우파와 동일시된다. 도덕을 법으로 규정한다는 발상은 자유주의 사회 시민들이 보기에 자칫 배타적이고 강압적인 상황을 불러올 수 있는 경악할 만한 발상이다. 그러나 정의로운 사회라면 미덕과 좋은 삶에 대한 견해를 분명히 해야 한다는 생각은 공히 모든 이념에 깃들어져 있으며 다양한 정치활동과 주장에 영감을 주었다. 탈레반뿐만 아니라 뇌제 폐지론자와 마틴 루서 킹 목사도 도덕적, 종교적 이상을 바탕으로 정의에 대한 시각을 정립했다. 정의에 관한 이론들을 평가하기 전에 철학 중에서 특히 도덕정치
철학처럼 다양한 주장이 공방을 벌이는 영역에서는 철학적 주장이 어떤 식으로 전개되는지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 철학적 주장은 대개 구체적인 상황에서 펼쳐진다. 가격 폭리, 상위 군인 훈장, 구제 금융에 관한 토론에서도 보았듯이 도덕적, 정치적 문제에는 이견이 따르게 마련이다. 이는 흔히 공적 영역에서 서로 지지하는 바가 다르거나 당파가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생긴다. 사실 한 개인의 내면에서도 어려운 도덕 문제를 놓고 갈팡질팡하거나 상충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은가. 그런데 구체적 상황별로 판단을 내리다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의의 원칙을 추론하려면 어찌 해야 할까? 간단히 말해 도덕적 추론은 무엇에 근거해야 할까? 도덕적 추론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두 가지 상황을 살펴보자. 하나는 철학자들이 수없이 토론한 공상 같은 가설이고, 다른 하나는 가슴 아픈 도덕적 딜레마가 담긴 실제 이야기다. 우리 철학자들의 가설부터 살펴보자. 우선 철학자들. 이런 얘기가 그렇듯이 철학자들이 만든 이야기는 복잡한 현실 문제들이 상당 부분 배제되어 있어서 몇 가지 철학적 문제에만 집중하기에 좋다. 철로를 이탈한 전차. 철로를 이탈한 전차에 대한 얘기다. 당신은 전차 기관사이고 시속 100km로 철로를 질주한다고 가정해보자. 저 앞에 인부 5명이 작업도구를 들고 철로에 서 있다. 전차를 멈추려 했지만 불가능하다.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이 속도로 들이받으면 인부들은 모두 죽고 만다는 사실을 알기에 이 생각이 옳다고 가정하자 절박한 심정이 된다. 이때 오른쪽에 있는 비상철로가 눈에 들어온다. 그곳에도 인부가 있지만 한 명이다. 전차를 비상철로로 돌리면 인부 한 사람이 죽는 대신 5사람이 살 수 있다.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돌려. 죄 없는 사람 하나가 죽겠지만 5이 죽는 것보다 낫지 않아. 한 사람을 희생해서 5 목숨을 구하는 행위는 정당해 보인다. 이제 다른 전차 얘기를 해보자. 당신은 기관사가 아니라 철로를 바라보며 다리 위에서 서 있는 구경꾼이다. 이번에는 비상철로가 없다. 저 아래 전차가 들어오고 철로 끝에 인부 5명이 있다. 이번에도 브레이크가 말을 듣지 않는다. 전차가 인부 5명을 들이받기 직전이다. 피할 수 없는 재앙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다가 문득 당신 옆에 서 있는 덩치가 산만한 남자를 발견한다. 당신은 그 사람을 밀어 전차가 들어오는 것 철로로 떨어뜨릴 수 있다. 그러면 남자는 죽겠지만은 인부 5명은 목숨을 건질 것이다. 당신이 직접 철로로 몸을 던질까 생각했지만은 전차를 멈추기에는 몸집이 너무 작다. 그렇다면 덩치 큰 남자를 철로로 미는 행위는 옳은 일인가? 사람들은 대부분 이렇게 말할 것이다. 당연히 옳지 않지. 그 남자를 철로로 미는 건 아주 몹쓸 짓이야. 누군가를 다리 아래로 밀어 죽게 하는 행위는 비록 죄 없는 5명의 사람 목숨을 구한다 해도 끔찍한 짓 같다. 그러나 여기서 애매한 도덕적 문제가 생긴다. 한 사람을 희생해서 5사람을 구하는 첫 번째 이에서 옳은 것 같다는 원칙이 왜 두 번째 이에서는 그렇지 않을까? 첫 번째 이에서 우리 반응이 보여주듯이 숫자가 중요하다면, 그러니까 한 사람을 구하기보다 5사람을 구하는 편이 낫다면 왜 이 원칙을 두 번째 이에 적용해 남자를 밀면 안 되는 건가? 사람을 밀어서 죽게 하는 행위는 아무리 바람직한 이유를 내세워도 잔인해 보인다. 그렇다면 사람을 전체에 치어 죽게 하는 행위는 덜 잔인한가? 사람을 미는 행위는 잘못인 이유는 다리 위에 서 있는 다른 남자의 의지를 거스르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그 남자는 어쨌거나 직접 나설 뜻을 보이지는 않았다. 거기 서 있었을 뿐이다. 하지만 그건 비상철로에서 일하던 사람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도 직접 나설 뜻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맡은 일을 하고 있었을 뿐이지. 달려오는 전체의 목숨을 던지려 하지는 않았다. 철로에서 일하는 사람은 옆에 구경이나 하는 사람과 달리 위험을 각오한 사람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비상시에는 목숨을 버려 다른 사람을 구할 각오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애초에 업무일지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철로 인부라고 해서 다리 위의 구경꾼보다 자기 목숨을 희생할 의사가 더 많지도 않다고 가정해보자.
어쩌면 도덕적 차이는 두 사람 모두 죽음으로 끝나는 희생의 결과에 있지 않고 결정을 내리는 사람의 의도에 있을지도 모른다. 당신이 전차 기관사라면 진로를 받고 자신의 선택을 변호하면서 비상철로에 있던 인부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말할 것이다. 비록 죽음을 예상했지만 만약 엄청난 행운이 따라서 인부 5명이 목숨을 건지고 6번째 인부도 가까스로 살아났다 해도 당신은 여전히 목적을 달성한 셈이다. 하지만 사람을 미는 경우도 똑같이 설명할 수 있다. 다리에 있던 사람을 밀어 죽게 하는 것이 원래 목적은 아니다. 그 남자가 해야 할 일은 전차를 막는 것이다. 만약 그가 전차를 막고도 살아났다면 당신은 기뻐할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두 경우 모두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할 듯도 하다. 둘 다 죄 없는 한 사람을 희생해 더 큰 인명 손실을 막겠다는 선택이 개입한다. 남자를 다리 아래로 밀기를 꺼리는 당신의 태도는 소심증이며 극복해야 할 자세일지도 모른다. 사람을 밀어뜨리는 것은 전차의 방향을 바꾸어 죽게 하는 것보다 언뜻 보아 더 잔인하다. 하지만 옳은 일을 하기가 늘 쉽지는 않은 법이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약간 바꾸어 그 생각을 시험해 볼 수도 있다. 구경꾼인 당신은 옆에 서 있는 덩치 큰 남자를 직접 밀고 있지 않고 철로에 떨어뜨릴 수 있게 할 수 있다. 그가 발을 딛고 있는 곳은 맨홀처럼 아래로 통하고 당신은 핸들을 돌려 뚜껑을 열 수 있다고 상상해보자. 직접 밀지 않아도 똑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이 경우라면 핸들을 돌리는 행위가 옳은 일이겠는가? 아니면 이 역시 전차 기관사가 비상철로로 방향을 돌리는 행위보다 도덕적으로 더 문제가 있는가? 각 행위에서 도덕적 차이를 설명하기는 쉽지 않다. 왜 전차를 돌리는 행위는 옳고 남자를 다리 아래로 미는 행위는 옳지 않아 보일까? 그러나 이때 우리는 느끼는 압박감에 주목하자. 우리는 두 경우를 서로 다르게 생각하려 애쓰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각 경우에 어떤 행위가 옳은가를 다시 판단해 보려고 노력한다. 우리는 도덕적 추론을 타인을 설득하는 수단으로만 생각할 때가 있다. 하지만 도덕적 추론은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가려내는 수단이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왜 하는가를 이해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어떤 도덕적 딜레마는 도덕 원칙이 서로 충돌하면서 생긴다. 예를 들어 전차 이야기에 적용되는 원칙을 보자. 하나는 가능하면 많은 생명을 구해야 한다는 원칙이며 또 하나는 아무리 명분이 좋다 해도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는 원칙이 있다. 많은 생명을 구하자니 죄 없는 사람 한 명을 죽여야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도덕적으로 난처한 입장에 놓인다. 상황에 따라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더 적절한지 찾아내야 한다. 또 어떤 도덕적 딜레마는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불확실하기 때문에 생긴다. 전차에게 같은 가설에는 실제 삶에서 부딪히는 선택의 불확실성이 빠져 있다. 이를테면 전차 방향을 바꾸지 않거나 옆 사람을 밀지 않으면 몇 사람이 죽을지 확실히 안다고 가정한다. 그렇다 보니 이 이야기를 실제 상황에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하지만 바로 그래서 이 이야기는 도덕적 분석에 유용한 도구가 된다. 가설의 이해는 인부들이 전차를 발견하고 제때 옆으로 피했으면 같은 우연을 배제하여 문제가 되는 도덕 원칙만을 따로 떼어내 그 원칙의 힘을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아프가니스탄의 염소치기. 다음 이야기는 아프가니스탄의 염소치기입니다. 이제 실제 사건에서 생겨난 도덕적 딜레마를 보자. 어느 쪽에서는 철로를 이탈한 전차 이야기처럼 공상 같으면서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른다는 점에서 복잡한 이야기다. 이야기는 이렇다. 2000년 6월 미 해군 특수부대 실 소속의 마커스 누트렐 하사와 수병 3명이 파키스탄 국경에 가까운 아프가니스탄에서 비밀 정찰 임무를 수행했다. 오사마 빈 라덴의 측근인 탈레반 지도자를 찾기 위해서였다. 정보기관의 보고에 따르면 이들이 찾는 인물은 150명에서 160명 중무장 세력을 지휘하면서 험한 산악지대의 어느 마을에 머물고 있었다. 특수부대 팀이 그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산등성의 자리에 자리 잡은 직후 아프가니스탄 농부 2명이 약
100마리의 소를 몰고 나타났다. 일행에는 14살가량의 남자아이도 끼어 있었다. 모두 무장하지 않은 사람들이었다. 미군은 이들에게 총을 겨누고 땅에 앉으라는 신용을 한 다음 어떻게 처리할지 의논했다. 염소치기들은 비무장 민간인으로 보였다. 하지만 이들을 놓아주면 미군의 소재를 탈레반에게 알려줄 위험이 있었다. 미군은 몇 가지 선택을 놓고 고민했는데 밧줄이 없어서 이 염소치기를 묶어 놓고 다른 은시처를 찾을 수도 없었다. 유일한 선택은 이들을 죽이든가 풀어주든가 둘 중 하나였다. 한 사람은 염소치기를 죽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상관의 지시로 적의 전선 후방에서 임무를 수행 중입니다. 우리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군의 결정은 자명합니다. 저들을 놓아주는 것은 잘못입니다. 누트렐은 갈등했다. 그는 뒷날 이때를 회상하며 이렇게 썼다. 마음속으로는 그가 옳다고 생각했다. 우리는 분명 그들을 풀어줄 수 없었다. 하지만 문제는 마음속에 또 다른 내가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였다. 그가 내게 달려들었다. 뭔가 내 마음 저편에서 줄고 속삭였다. 무장하지 않은 저들을 냉정하게 죽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누트렐은 그리스도인이 어떤 의무인지는 말하지 않았지만 양심상 염소치기들을 죽일 수는 없었다. 그래야 그들을 풀어주자는 쪽 표를 던졌다. 다른 한 명은 기권했다. 곧 후회할 결정이었다. 염소치기들을 풀어준 지 1시간 반쯤 지나 미군 4명은 AK-47과 휴대용 로켓 발사기로 무장한 탈레반 80에서 100명에게 포위되었다. 곧이어 격렬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3명이 목숨을 잃었다. 탈레반 무장 세력은 실대원을 구출하려면 미국 헬리콥터 한 대까지 격추해 그곳에 타고 있던 군인 6명을 모두 죽였다. 중상을 입은 누트렐은 산 아래로 굴러떨어지는 바람에 간신히 목숨을 건져 11km를 기어서 파슈툰 마을에 도착했고 그곳 사람들은 구출될 때까지 그를 탈레반의 눈에 띄지 않게 보호해 주었다. 그때를 해성하던 누트렐은 염소치기를 죽이지 않은 쪽에 표를 던진 행동을 후회했다. 내 평생 가장 어리석고 가장 남부인스러운 덜 떨어진 결정이었다. 그는 당시 경험을 책으로 썼다. 내가 제정선이 아니었던 게 틀림없다. 사형집행을 승인하는 꼴이 될 수 있었다는 걸 알면서도 그쪽에 표를 던졌다. 적어도 지금 그 순간을 돌아다 보면 그렇다. 그 결정적인 표는 내가 던졌고 그 일은 이스트 텍사스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 나를 괴롭힐 것이다. 이들이 처한 딜레마가 그토록 해결하기 어려운 이유 하나는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풀어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확신할 수 없었다는 점이다. 그들은 그저 제 갈 길로 갈까 아니면 탈레반에게 갈까. 하지만 양치기들을 풀어주면 끔찍한 전투가 벌어져 곁에 있던 전우를 비롯해 총 11명의 미군이 죽을 뿐 아니라 자신도 부상을 입어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리라는 사실을 누트렐이 알았더라면 당시를 회상하던 누트렐에게 답은 분명했다. 그는 염소치기들을 죽였을 것이다. 나중에 일어난 재앙을 생각하면 달리 생각하기 어렵다. 숫자를 생각하면 누트렐의 선택은 전차 이야기와 비슷하다. 아프가니스탄 사람 3명을 죽였다면 전후 셋과 그들을 구하러 온 미군 16명을 살렸을 것이다. 그런데 염소치기를 죽이는 것은 전차 방향을 돌리는 일과 남자를 다리에서 미는 일 중에 어느 경우와 닮았는가? 누트렐이 위험을 예감하고도 비무장 민간인을 냉정하게 죽이지 못한 점을 생각하면 남자를 미는 경우에 더 가까울 것이다. 하지만 염소치기를 죽여야 한다는 주장은 남자를 다리에서 밀어야 한다는 주장보다 서툴력이 있어 보인다. 결과를 놓고 볼 때 그들은 죄 없는 구경꾼이 아니라 탈레반에 통제하는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슷한 상황을 가정해보자. 다리에 있던 남자가 철로에 있던 인부들을 죽일 생각으로 전차를 망가뜨렸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남자를 철로에 떨어뜨린 행위에 찬성하는 주장은 설득력을 얻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 남자의 적이 어떤 사람이고 그가 왜 그들을 죽이려 했는지 알아내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철로의 인부들은 프랑스 네지스탕스 소속이고
다리에 서 있던 덩치 큰 남자는 전차를 못쓰게 만들어 그들을 죽이려는 나치 대원임이 밝혀지면 남자를 밀어 인부들을 구해야 한다는 주장은 도덕적 호소력을 얻을 것이다. 물론 그 염소치기들이 탈레반 동조자가 아닌 중립적인 사람들이거나 탈레반에게 반대하지만 강요에 못 이겨 미군의 위치를 알려주었을 개연성도 있다. 누트렐과 전우들이 염소치기들을 해를 입히지 않을 사람들이지만 탈레반의 고문으로 미국의 위치를 발설하리라고 확신했다 치자 아마도 임무를 수행하고 목숨을 지키기 위해 염소치기들을 죽였을 것이다. 하지만 염소치기들이 탈레반을 지지하는 염탐꾼인 경우보다 더 비통했을 것이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더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도덕적 딜레마. 다음 주제입니다. 산에 있던 군인이나 이탈한 전차를 목격한 사람처럼 운명적인 선택을 해야 하는 사람은 실제로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딜레마를 고민하다 보면 개인의 삶이나 공적인 영역에서 어떤 방식으로 도덕적 주장을 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있다. 민주사회에서 삶은 옳고 그름, 정의와 부정에 관한 이견으로 가득하게 마련이다. 어떤 사람은 낙태 권리를 옹호하거나 다른 사람은 낙태를 살인으로 간주한다. 어떤 사람은 부자에게 세금을 거두어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공정하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은 노력으로 번 세금으로 뺏어가는 행위는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대학 입학에서 소수 집단 우대 정책을 놓고도 어떤 사람을 잘못을 바로 잡는 정책이라며 옹호하는 한편 다른 사람은 능력 있는 인재를 역차별하고 공정치 못한 행위라고 비난한다. 어떤 사람은 테러 용의자를 고문하는 행위는 자유사회에 걸맞지 않는 혐오스러운 짓이라며 반대하거나 다른 사람은 테러 공격을 예방하는 마지막 수단이라며 찬성한다. 선거에서는 이런 의견에 따라 당락이 좌우되기도 한다. 이를 둘러싸고 소위 문화전쟁이 벌어지기도 한다. 공적인 삶에서 도덕 문제를 놓고 열정적이고 격렬하게 논쟁을 벌이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도덕적 신념이 이성과는 무관하게 가정교육이나 신앙으로 정해졌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도덕의 호소에서 상대를 설득할 수 없으며 공개 토론에서 정의와 권리를 두고 자기 주장을 펼치는 행위는 독단의 남발이자 사상을 놓고 음식을 집어던지며 싸우는 짓에 지나지 않는다. 정치가가 최악일 때는 그와 비슷한 형태로 나타난다. 하지만 꼭 그런 식으로 갈 필요는 없다. 때로는 어느 한 사람의 주장에 우리 마음이 바뀌기도 한다. 그렇다면 정부와 부정, 평등과 불평등, 개인의 권리와 공동선에 관해 다양한 주장이 난무하는 영역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통과할 수 있을까? 이 책은 그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려운 도덕 문제를 직면했을 때 도덕적 고민이 어떤 식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지부터 살펴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우리는 대개 옳은 행위에 관해 견해나 확신에서 시작한다. 전차를 비상철로로 돌려라. 그런 다음 확신하는 이유를 생각하고 그 근거가 되는 원칙을 찾는다. 한 사람을 희생하더라도 여러 사람의 목숨을 건지는 편이 낫다. 그리고 그 원칙을 반박하는 상황을 고려한 뒤에 결론에 도달한다. 가능한 한 사람을 구하는 것이 늘 옳은 줄만 알았는데 남자를 다리 아래로 미는 행위는 또한 무장하지 않은 염소치기를 죽이는 행위는 잘못인 것 같다. 이러한 혼란의 힘과 그것을 정리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는 것이 바로 철학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긴장된 상황에서 막 다트렸을 때 옳은 행위에 관한 판단을 재검토하거나 애초에 옹호하던 원칙을 제고할 수도 있다. 새로운 상황에 직면하면은 자신의 판단과 원칙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판단에 비추어 원칙을 제고하고 원칙에 비추어 판단에 제고한다. 이처럼 행동의 세계에서 이성의 영역으로 또 그 반대로 마음을 돌리는 것이 바로 도덕적 사고의 기본이다. 도덕적 주장은 고민하는 이런 방식, 다시 말해 특정한 상황에 대한 판단과 고심 끝에 단정한 원칙 사이를 오가는 변증법은 역사는 꽤 깊어서 소크라테스의 대화나 아리스토텔레스의 도덕 철학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이런 오랜 계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음과 같은 도전에 직면한다. 도덕적 사고가 우리의 판단과 원칙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것이라면
그런 사고로 어떻게 정의나 도덕적 진실을 이해할 수 있는가? 설령 도덕적 직관과 원칙을 고수하는 태도를 평생에 걸쳐 습득했다 한들 단순히 일관된 편견의 탈해에 머물지 않으리라고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는 도덕적 사고란 혼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럿이 함께 노력해 얻은 것이라고 대답할 수 있다. 거기에는 친구, 이웃, 전우, 시민 등의 대화 상대가 필요하다. 더러는 그 대화 상대가 실존 인물이 아닌 상상의 존재일 수도 있다. 자기 자신과 논쟁을 벌일 때가 그러하다. 그러나 자기 성찰만으로는 정의의 의미나 최선의 삶의 방식을 발견할 수 없다. 플라톤의 국가론에서 소크라테스는 일반 시민을 동굴에 갇힌 포로에 비유한다. 이들이 보는 것이라고는 벽에 드리운 그림자의 움직임, 그러니까 이들로서는 결코 파악하지 못할 실체의 투영뿐이다. 이 경우에 오직 철학자만이 빛이 비치는 바깥으로 나가 실체를 볼 수 있다. 소크라테스는 태양을 본 철학자만이 동굴에 사는 사람들을 지배할 적임자라고 말한다. 사람들이 사는 어둠 속으로 돌아가도록 그 철학자를 구슬릴 수 있다면 말이다. 이는 정의의 의미와 좋은 삶의 본질을 파악하려면 편견과 판에 박힌 일상에서 빠져나와야 한다는 뜻이다. 어느 정도는 옳은 말이다. 도덕적 사고가 변증법이라면 동굴 이야기는 분명 새겨들을 가치가 있다. 즉 구체적 상황에 대한 판단과 그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원칙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라면 거기에는 비록 편견적이거나 교육적으로 다듬어지지 못할지라도 나름의 견해와 확신이 사고의 기반과 재료로 존재해야 한다. 벽에 비친 그림자에 영향을 받지 않는 철학은 단지 메마른 이상향을 그릴 뿐이다. 도덕적 사고를 정치에 적용할 때 어떤 법으로 사회를 다스릴지 질문을 던질 때 도시는 술렁이고 사람들은 여러 주장과 사건으로 들끓게 마련이다. 구제금융, 가격폭력, 가격폭리, 소득 불평등, 소수 집단 우대 정책, 병역, 동성혼 등을 둘러싼 논쟁은 정치 철학과 관련이 있다. 이 문제는 가족과 친구만이 아니라 까다로운 시민들을 상대로 자신의 도덕적, 정치적 신념을 명확히 하고 그 신념의 정당성을 증명하라고 촉구한다. 사실 더 까다로운 상대는 정치 철학자들이다. 고대와 근현대 정치 철학자들은 시민의 삶에 생기를 불어넣는 정의와 권리, 의무와 합의, 영광과 미덕, 도덕과 법 같은 개념들을 더러는 급진적이고 놀라운 방식으로 고민한다. 아리스토텔레스, 이마누엘 칸트, 존 스튜어트 밀, 존 노스 등은 모두 이 책에서 다룬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연대순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이 책은 사상의 역사가 아닌 도덕적 철학적 사고를 요약한다. 정치 사상사에서 누가 누구에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독자들이 정의에 관한 자신의 견해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자신의 생각을 확인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왜 고민하게 하는지 하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감사합니다. 옳은 일 하기 첫 번째 제1장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